자, 그러면 노조원들은 싸울 준비가 되셨나요? 자, 예열이 되었는지 우리가 네. 확인해봐야 돼요. 부끄러운 진행을. 네. 자, 예열이 되셨는지. 댓글에서도 이제는 싸울 때라고 응원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 대한 이제 생각을 듣고 싶은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예전에는 워낙 그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그 노조에서 파업을 하기도 하고 거리 행진을 하기도 하고 시민들이랑 문화제를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언론사 내부의 문제, 이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서 계속 알리는 작업들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뭐 계속 뭐 뭔가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맞아요. 너무 잠잠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내부 상황들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저희가 아까 16일 날 그 방통위 앞에서 이제 저희 언론노조 조직원들이 다 모이기로 해서 한 300명 규모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다들 물어봤거든요. 어느 정도 오시냐고. 네. 물어본 이유가 사실은 예전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과거에 이제 싸우셨던 분들은 그거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 같은 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조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런 걸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래서 과연 300명이 모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좀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보긴 했는데 다들 네. 분위기가 어떠신가요? 갑자기 사회를 보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결의를 물으신다면 저희는 네. 어쨌든 간에 뭐 조합을 다 또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뭐 결의를 물으신다면 그 결의는 이미 뭐 그 충만해 있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은 다 어차피 각오를 하고 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제 동력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내부 구성원들부터 뭔가가 좀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지 이것들이 폭발을 하고 뭐 멈춰 세우든지 밖으로 뛰쳐나오든지, 그게 또 시민들과 결합이 되고 이게 사회적인 막 이게 여론이 형성돼서 가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 뭐 그렇지 않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까지는 되게 개별적으로 진행이 돼 왔지 않습니까? TBS가 할 때 사실은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나의 일이라고 생각 못 했던 것도 아마 좀 현실적으로 있을 거예요. 네. 저희들 말고 실제 그 구성원들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엄청나게 응집돼서 오고 있고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아까 우리가 8월 16일 공영방송 3사에 뭐 4명 이런 것들은 상상을 지금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각인이 막 되고 있어요. 그리고 KBS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수십 년 분리고지 막 여러 가지 해법들이 있었죠. 뭐 이게 사장이 뭐 물러나게 해야 되는 거냐, 뭐 또 헌법 소원을 하면 막을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인데 지금은 이제 구성원들이 이런 것들이 그런 게 해법이 그렇네. 아니었을 수 있겠구나. 왜냐면 얘들 위에서 그냥 생각했던 때려버리니까. 거는 네. 훨씬 더 잔혹하고 난폭하고 아예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리려고 했던구나 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언론 아싸도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접점들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저희는 중요한 게 어쨌든 간에 저희가 본업을 충실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누른다고 해서 그냥 눌려버리고 뭐 입 막는다고 해서 할 말 안 해버리는 게 오히려 이게 더 예열이 안 되는 거지.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이동관 뭐 과정에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도 각사들이 막 여러 가지 보도들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마다 저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무조건 이게 프레임으로 이제 이념 프레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 민주당과 민주노총 언론 노조와 삼각편대로 이렇게 한다. 그럼 KBS만 해도 그런 막 이동관에 대한 비판 보도 내면 무조건 그렇거든요. 근데 의혹이라고 해서 우리가 제기를 안 해야 됩니까?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그거는 싸우지 그거는 않겠다는 직무유기죠. 거죠. 여러분들은 직무유기죠. 언론인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직업 윤리에 충실한 거예요. 그게 잘하시는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시행령 정치로 저렇게 나오면 그 시행령을 덮어버릴 수 있는 더 상위법, 국회에서의 뭐 공론화, 헌법 소원 이런 것도 하지만 네. 사실상 저희가 제일 가지고 있는 게 그 언론사잖아요. 그렇죠. 언론사에서 언론의 본연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충분한 저는 예열 작업이라고 KBS 생각합니다. 보도, 뉴스 보면은 아직 좀 약한 것 같던데. 근데 한 예로 MBC에 그 부분, 비하면은 좀, 예. 네, 그죠? 근데, 예? 한 예를 드릴게요. 와주시는 건지 갑자기 정순신 보도가 아, 정순신 정순신이라고 있었어요. 그 알죠. 학폭 때문에 나는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상 이 수신료 분리고지를 되게 정권에서 악셀 밟았던 이유 중에 하나로 저는 또 생각이 드는 게 네. 실제로도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 네. 어떤 의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은 그 정순신 보도가 새로운 거 아니었거든요. 네. 이미 과거에 KBS가 보도했었고 다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인사 검증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을 네. 마치 KBS가 이게 또 프레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들고 있다가 왜 이게 마치 지명이 되고 하니까 그런 시점들을 공격하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도와주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내부에서부터. 아 그래요? KBS 내부에서? KBS 내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똑같은 저쪽 정권과 똑같은 맥락에서 주장하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순신 교수는 저희 잘합니다. 예. 내부적으로 이 분노의 게이지가 점차 쌓여가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명박 정권 들어왔을 때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가 지난 뭐 독재 정권에서 문민 정부 거치고 뭐 DJ 노무현 정부 거치면서 어떤 민주주의라는 게 어느 정도 성숙했다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더 이상 후퇴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난 10년의 경험을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그 대통령이 결국 탄핵될 정도까지 아, 민주주의가 이렇게 후퇴할 수 네. 있다는 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지난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또 절차적인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은 과거 정부에 비해서 어느 정도 성장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등장할 때만 해도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권 강하게 비판하면서 내로남불이다, 뭐 유체이탈이다 이런 내로남불을 얼마나 비판을 했어요. 결국 그걸로 저는 윤석열 정권이 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뭐 검사 출신이고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를 집어넣었던 사람이고 해서 아무리 후퇴해도 약간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대를 또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뒤로 후퇴해도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성장했겠지. 근데 지금 상상 이상이죠? 돌아가는 과정들을 보면 다시 MB 시대로 돌아갔고 오히려 MB 때 못했던 것들을 장악해서 더 했었어야 실행하려고? 했던 것들을 못했던 거를 지금 실행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네. 훨씬 더 지금 후퇴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구성원들도 느끼고 있고 또 국민들도 점차 알아가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분노 게이지가 어떻게 쌓여간다고 하면 이게 투쟁으로 촉발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YT는 어떻습니까? 이동관 그 임명 후에는 그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예상들을 하는데요. 매각 과정에. 그 공영방송 여기 KM 그 이사들 바꾸는 것과 거의 동시에 YTN 매각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고 한전 KDN이랑 마사회가 동시에 지분을 팔겠다고 일간 신문에 매각 공고를 낼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개가 동시에 팔린다는 얘기는 두 개를 동시에 살 자가 있다는 얘기고 YTN을 누가 가져갈지 이 정권에서 찍어놓지 않았을까. 이미 어느 네네 정도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네. 그리고 예열 완료라고 돼 있는데 네. 그게 사실은 저희가 시동 걸기가 싫거든요. 이게 왜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이동관 이명박 때랑 박근혜 때 그 10년이 정말 너무 끔찍했다고요. 그 어느 정도냐면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 다시 군대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생각해 보면. 주변에서 가장 가혹하게 당했던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례 같은 거 하나? 네, 물론 저희 해직 기자들이 네, 있지만 해직 기자들은 별 네. 너무 극단적인 사례니까 그냥 근데 잘라버리는구나. 그렇죠. 네. 별개로 하고 그 중에 세 분은 3,249일 만에 다시 복직이 됐어요. 본인의 가장 인생의 황금기에 한 7, 8년을 그렇게 날려버린 거예요. 8년이네. 그런데 세상에. 그거 말고도 네. 많은 사람들이 탄압을 받았고요. 저랑 10년 차이 나는 선배가 있었어요. 노조 활동 되게 열심히 하는 선배인데 그 사람은 징계 왕이었어요. 모든 종류의 징계는 다 받았어요. 그래서 한 4, 5년 전에 저랑 술 마시다가 네. 월급 명세서를 한번 까보자 너랑 나랑 저보다 적게 받더라고요. 10년 차이가 나는데 하도 감봉이나 징계를 받고 승진에 누락이 돼가지고 네. 하여간 너무 끔찍해요.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그래서 시동 걸기가 싫고 예열을 아무리 많이 네. 해도 네. 그리고 그 지난해 MBC 해직 기자들 복직 판결 대법원에서 할 때 대법원에서 확실히 못 박았어요. 뭐냐면 언론 노동자들의 핵심 노동 조건은 공정방송이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를 얘기하면 자동차 만드는 노동자들한테 불량품을 만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공정하지 못한
보도를 하는 것은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공영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직장, 일터 지키기 차원의 문제를 훨씬 넘어서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국민들에게. 오고 맞아요. 그게 단순히 몇 개 보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지수, 인권 지수, 맞아요. 공정성에 대한 지수 이런 것들이 아주 뭐 끝모를 추락을 할 거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차기환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5.18에 북한군 난파설을 이야기하는 사람, 세월호 유가족이 단식할 때 그걸 비하하고 조롱하는 사람, 우리 시민이 집회에 나갔다가 물대포를 맞아서 사망했는데 그걸 유언별을 퍼뜨리는 사람이 다시 공영방송 이사회에 이사로 돌아온다는 거는 네. 우리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 절차나 그런 것이 그만큼 후퇴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싸워서 저희가 뭐 탄압을 받고 고통받는 것과 또 별개로 정말 국민들한테 그 시기가 다시 도래할 수 있다라는 네.